네, 여러분 우리 지금 2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 전체의 그 전반적인 어떤 가치의 오르내림을 표시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가 지수 많이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수, 그 주가 지수들이 있고요. 주가 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채권 시장을 또 대표를 한 또 채권 지수도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주로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알려져 있고 채권 지수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주가 지수는 그 증권거래소 한 곳에 다 집중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증권거래소가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주가 지수를 우리가 쉽게 그 언론 지상에서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채권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장내 거래 플랫폼이 없어요. 채권은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유일한 어떤 정해진 그런 공간에서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 어떤 채권 시장 전체 전반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는 그런 지수를 산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산출된 지수가 과연 그 이 장외 여기저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채권 시장을 잘 대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탁마켓 인덱스 잘 알려져 있는 거. 자, 미국의 요즘도 뭐 신문 보면 툭 하면 나오죠. 다우 존스 지수, 다우 존스 공업 평균 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DJIA 지수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다우 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있겠고요. 30개 그러니까 NYSE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어떤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 30개. 네, 물론 이제 이게 매번 그 30개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가 어떤 특정 기간마다 다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890년대쯤인가 이게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30종목하고 지금 30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는 한두 종목밖에 없을 정도로 다우존스 지수가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 뭐 그 NYSE랑 나스닥에서 잘 나가는 게 500개 뽑아서 S&P가 만든 S&P 500 지수가 또 많이 유명하죠. 또 NYSE 전체 그 종합 지수가 이 컴포지트 그리고 나스닥 전체 또 윌샤이어 5000이라고 해서 5000개 또 지수 5000개 종목을 또 그 가격을 집계하는 그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보통 니케이 225라고 해가지고 니케이 공업평균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동경증권거래소 지수라고 해서 동증지수, 토픽스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경증권거래소 상장된 모든 종목들 전체의 가격 이 변화를 집계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고요. 자, 한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코스피 50, 코스피 100, 또 코스닥 50, 그리고 또 KRX 100, KRX 100 뭐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 각 증권거래소가 자기네가 운영하는 그 주식시장 플랫폼에서의 그 이 주가 지수를 바로 그 산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 MSCI라든가 FTSE라든가 S&P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 금융 정보를 그 국제적으로 금융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런 그 주로 이제 굉장히 대형 기업들이에요. 여기가 의외로 이런 그 기관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또 국가별 지수를 산출하기도 하고 지역별 지수 그러니까 아시아 지수, 유럽 지수 또 아시아에서 일본 뺀 지수, 일본까지 포함된 지수, 또 선진시장 지수, 또 신흥시장 지수, 또 전세계 MSCI 월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그 이 주가 지수들을 산출하고 또 발표를 그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수의 어떤 자세한 사항까지 알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또 돈 내고 사야 됩니다. 지수를. 그래서 또 유료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라든가 니케이 지수라든가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쉽게 돈 내지 않고도 퍼블릭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수들이 되겠고요. 자,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펀드들이 보통 이제 BM이라고 해서 벤치마크를 설정을 하고 이 벤치마크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의 상승률 그게 이제 수익률인데 그 지수의 그 상승률만큼 내 펀드 수익률이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가게 잘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BM 벤치마크가 되겠고요. 자, 그럼 벤치마크 지수
종종 잘 활용이 되는 거죠. 지수라고 하는 게 지수가 있어서.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는 국내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덱스 펀드는 어떤 특정 지수를 쫓아가겠다, 뭐 코스피 200을 쫓아가겠다 하는 그 인덱스 펀드, 또는 코스피를 쫓아가겠다 하는 인덱스 펀드. 또 우리가 쉽게 또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펀드 사고 팔려면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를 사고 팔고 하는 약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수수료도 많이 물고 하는데, 이 ETF라고 하는 건 펀드 자체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꼭 우리가 주식 거래하듯이 ETF를 한 주 샀다, 뭐 두 주 샀다, 뭐 한 주 팔았다, 두 주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장 지수 펀드들 중에서도 보통 어떤 특정 인덱스를 쫓아가겠다 이런 펀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국내에 코덱스 200, 코테프 200, 무슨 타이거 200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이런 그 상장 지수 펀드들이 있는데, 자, 이런 펀드들은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해서 그거를 최대한 똑같이 쫓아가겠다, 뭐 이런 거고, 기타 이제 다른 주식형 펀드의 인덱스 펀드들은 어떤 그 예를 들어 코스피 200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방을 하거든요. 물론 사후적인 결과는 그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전적으로는 내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겠고, 그래서 성과 측정도 내가 코스피 플러스 알파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성과를 측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펀드 운용을 해서 10%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코스피가 8% 오르게 되면은 그 성과는, 초과 성과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런 벤치마크로서 이 지수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이 파생 금융 상품 시장에서 보통 기초 자산이 돼서 어떤 특정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이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됐을 때 그 지수 자체를 현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원유 선물이다, 돼지고기 선물이다 이러면은 그 이 돼지고기나 원유 자체를 실물 자체로 인도를 할 수가 있겠으나, 지수라고 하는 거는 시장 전체 또는 시장을 구성하는 굉장히 주요 다수의 그런 그 종목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그런 어떤 가치의 궤적을 쫓아가는 게 바로 지수가 되겠는데,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를 현물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이 만기에 현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금 정산.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그 행사가와의 어떤 차액만큼만 서로 간에 정산을 하고 끝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그 다른 어떤 원유 선물, 뭐 돼지고기 선물 이런 것들처럼 그 어떤 실물,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선물 옵션과는 달라요. 달리 그 이 현금 정산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어떤 특정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어떤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거 선물 옵션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의 그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거래량으로는 거의 세계 1등에서 3등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물과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덱스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어떤 종목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모든 종목을 다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에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700개 종목 모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코스피를 하나의 전체 큰 포트폴리오로 보고 그거의 가치 변화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지수, 그게 바로 코스피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는 그 200개 종목을 다우존스 30처럼 30개 종목을 선별을 하듯이 200개 종목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된 그 200개 종목의 하나의 큰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쫓아가는 쫓는 그런 그 이 주가 지수, 그게 바로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200이겠고요. 코스피 200 지수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표방하는 지수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지수니까 당연히 이제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시장 내 어떤 특정 섹터, 예를 들어 은행 지수, 자동차 지수, 스마트폰 지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규모별, 대형주, 중형주, 가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기타 북투마켓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주, 가치주 뭐 등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KLX에서도 코스피랑 코스피 200, 코스닥 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각양각색의 상당히 많은 지수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KRX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실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지수일 수도 있고, 시장 전체의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진 어떤 특정 영역, 이게 특정 그 주식들만 포함을 하는 그런 지수일 수도 있고, 뭐 대형주만 포함하는, 또 중형주만 포함하는, 또 소형주만 포함하는 뭐 이런 지수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결국 이제 가중 평균을 하는 건데, 이제 가중 평균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마켓 밸류 웨이티드라고 하는 거고, 이건 뒤에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또는 이퀄리 웨이티드 하는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가중 평균 방식으로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수 또는 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되겠고, 기타 이제 시가를 시장에서 그 체결가 정보가 다 나오니까 그걸 갖고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이 코스피나 S&P 500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동일 가중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 종목들, 이 포트폴리오 포함된 모든 종목들의 그 웨이트를 똑같이 n분의 1로 균등하게 웨이트를 줄 때에 이 가중 이 가격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수가 어떤 결국 이제 가중 평균이죠. 가중 평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종목들의 어떤 그 가중 평균 방식으로 지수가 그 산정이 되겠는데요. 근데 일단 원칙은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 지수를 한번 산출해 봐라, 이거는 보통 굉장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삼성전자가 한번 상장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주식 분할도 하고, 또 뭔가 종목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고, 또 증자도 하고 감자도 하고 또 배당도 하고 또 합병도 되고, 보통 이제 분할이라고 해서 자회사 분할이라고 해서 스피노프 또는 카브아웃 등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A란 종목하고 B란 종목이 있다가 합병해서 C란 종목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A란 회사가 B란 회사를 그냥 흡수 합병 해서 B란 회사는 사라지고 A란 종목만 더 커진 상태로 또 계속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분할 같은 경우에는 A란 회사로부터 B란 회사가 자회사 분할해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A라는 회사가 크게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B, 하나는 C 이런 식으로 또 쪼개져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런 어떤 주가 지수를 한번 산출해봐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증권거래소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그 MSCI, FTSE, S&P, 다우존스 같은 그런 전문적인 기관들에서나 매일매일 적어도 데일리로 지수 산출을 정확히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지수를 월별 지수도 있고 일별 지수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간당 지수라든가 분당 지수라든가 초당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보통 우리가 다우존스 공업평균, 다우존스 30 지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1896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30개 종목, 잘 나간 30개 종목 잡아가지고 그 30개 종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해서 이 가치를 따라가는, 자, 그런 이 지수가 되겠는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30개 종목에 있었던 것 중에 지금 30개에 남아있는 게 한 개 또는 두 개 종목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30개 종목을 계속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때그때 미국 특히 이제 NISE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어떤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30개를 뽑아서 만드는 그런 지수가 되겠고요.
근데 NISE에 사실 뭐 30개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그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개 기업 몇 개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700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식들이 그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단지 그 상위에 그 NYSE를 대표하는 30개 주식만으로도 충분히 전체적인 어떤 그 미국 주시장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30개 정도만 잡아서 이걸 갖고 그러니까 30개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예를 들어 상장된 게 2,300개 있다. 그러면 2,300개를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30개 주식을 뽑아서 30개 주식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그것의 어떤 가치 변화를 쫓는 그 지수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각 종목이 한 주씩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목 3개의 그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A라는 종목도 한 주 들어가고 B라는 종목도 한 주 들어가고 C라는 종목도 한 주가 들어간 이런 하나의 포트폴리오, 이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가치의 변동을 그대로 쫓아가는 지수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 계산은 뒤에서 우리가 이그젬플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30개 갖고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시를 하는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3개 종목을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한 주가 들어있고 포스코가 한 주가 들어있고 현대차가 한 주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T1의 주가는 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만원, 40만원, 10만원이니까 T1의 인덱스 값은 그 프라이스 웨이트 인덱스 값은 요거 3개의 평균이 되겠어요. 3개의 평균이고요. 자, 그리고 T 플러스 1위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각각이 다 변했다는 얘기죠. 50만원이 55만원 되고 40만원이 35만원 떨어지고 10만원이 12만원 올랐다 이런 얘기고 자, T1의 이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 값은 역시 또 T1의 자, 지금 한 주씩 들어있으니까 요 한 주씩 들어있는 거 이 3개의 가격의 평균 그래 가격 프라이스 웨이티드예요. 그래서 이 지수값이 33만 3,333에서 34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두 날간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2%가 되는데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한 주가 있고 포스코가 한 주가 있고 현대차가 한 주가 있는 그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T1의 가치는 50만원, 40만원, 10만원이니까 100만원이고 T 플러스 1의 가치는 요거 한 주 들어있으니까 전체의 밸류는 요거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합치면 100 얼마가 돼? 102만원이 돼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단지 3으로 나눴고 요건 이제 단지 3으로 안 나눴을 뿐인 건데 자, 그래서 증가율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증가율은 정확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의 증가율 자체가 실제 이런 포트폴리오의 가치의 이 증가율과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결국 그 가치의 변화를 그대로 쫓아가는 지수가 바로 이런 그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는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그 종목들이 각각 다 한 종목씩 들어가 있다, 한 주씩 들어가 있다 라는 전제하에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밸류 웨이티드 요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건데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2개 종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1억 원을 치고 하나는 2억 원을 치고 총 3억 원이죠. 3억 원. 자, 근데 이 첫 번째 종목은 50% 올랐고 두 번째 종목은 얼마 올랐습니까? 20% 올랐는데 자, 전체적으로는 얼마? 3.9억 원이 되는 거죠. 3.9억 원이. 자, 그러면은 하나는 50% 올랐고 하나는 20%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올랐을까는 50%와 20%의 그 평균인
35% 오른 거입니까? 3억 원에서 35% 오르면 3.9억 원이 안 되죠, 이게. 이게 안 돼요. 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얼마를 줘야 되고, 전체 3억 원 중에서 얼마, 1억 원, 다시 말해 3분의 1을 줘야 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이 20% 오른 거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얼마 차지하고 있고, 2억 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웨이트를 3분의 2를 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바로 value weighted거든요. value weighted. 자, 그 value 기반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value weighted 증가율이 30%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3억 원이 얼마로 3.9억 원으로 얼마 오르게 돼? 30% 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사례를 갖고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이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0만원 곱하기 100주죠. 그렇죠?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40만원 곱하기 얼마? 40만원 곱하기 얼마? 200주죠. 현대차의 이 시가총액은 110만원 곱하기 200주. 그래서 전체의 시가총액이 다 나올 거고, 왜냐면은 50만원 곱하기 100, 40만원 곱하기 200, 그리고 10만원 곱하기 200, 이걸 다 더해주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나오고, 자, 그 다음날 또 역시 시가총액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가총액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 바로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가 가중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행 주식 수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주가가 이거는 얼마 10% 올랐고, 이거는 이 35만 원으로 얼마 12.5%만큼 떨어졌고, 이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2만 원으로 20% 올랐고, 20% 올랐는데, 이거를 우리가 10%와 마이너스 12.5%와 20% 이걸 단순 평균해서는 안 되고, 자, 웨이트를 주는데, 웨이트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이런 거죠.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누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그게 바로 웨이트가 되는 거고,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이게 바로 또 그 다음 웨이트가 되는 거고, 현대차에 대해서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현대차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 그게 바로 15분의 2가 또 웨이트가 돼서 마이너스 0.667%가 나오게, 요게 바로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가 가중 지수가 되겠고, 결국에 전체 시가총액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중 지수의 증감률 마이너스 0.667하고 실제로 이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변한 변화율의 값은 마이너스 0.667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결국 시장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전체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쫓아가는 지수가 바로 이 value weighted 또는 market value weighted 인덱스가 되겠어요. 자, equally weighted는 아까 우리가 price weighted는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도 한 주,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한 주, 세 번째 종목도 한 주, 이렇게 다 한 주씩 들어가 있는, 10개 종목에서 한 주씩 들어가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전체 밸류를 쫓아가는 거, 요게 바로 price weighted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equally weighted는 뭐냐면은, equally weighted는 이 만약에 1000만원어치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전체 1000만원어치다 그러면은, 만약에 10개 종목이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에 100만원어치, 두 번째 종목에 100만원어치, 세 번째 종목에 100만원어치, 네 번째 종목에 100만원어치, 이와 같이 똑같이 10분의 1의 웨이트로 비중을 갖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를 쫓아가는 지수가 바로 equally weighted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사례에 비춰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주식 A가 얼마가 지금 3분의 1의 웨이트로 들어있다는 거고, 이건 주식 B가 3분의 2의 웨이트로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 것인데, 이 equally weighted라고 하는 거는
이 일종의 가상적인 포트폴리오죠. 가상적인 포트폴리오에 다 동일한 시가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1,000,000원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 10번째까지 전부 다 각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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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어치씩 들어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증가율에다가 전부 다 곱하기 n분의 1의 웨이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각각의 증가율들을 다 어떻게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단순히 n으로 나눈 그런 단순 평균 하면은 그런 그 equally weighted 인덱스 또는 equally weighted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많이 그 이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다 중요한데 이 중에 특히 마켓 밸류 웨이티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웨이티드는 결국은 주로 이제 그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S&P 500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스피가 뭐 오늘 2,400 얼마가 됐다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그 거대한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가치 변화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지수가 바로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700개 종목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00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200개 종목의 하나의 거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200개 종목을 모두 담은 거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그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어떤 그 이 밸류를 쫓아가는 그 지수가 바로 뭐다? 코스피 2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건 시험 삼아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꼭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야후 파이낸스나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서 미국의 주가 지수를 직접 찾아서 자료가 있는 한 데일리로 일별로 2000년 1월 1일부터 가장 최근까지 일별 주가 지수 자료를 시계열 자료죠. 시계열 자료를 찾아서 가장 첫 번째 값을 이제 1로 할 거냐 얼마로 할 거냐 뭐 요건 이제 그 지수가 처음 나올 때에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2000년 1월 1일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2000년 1월 1일에 가장 첫 값을 보기 편하도록 100으로 정규화를 하세요. 100으로. 그때 값이 뭐가 되도록 100이 되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요 4개의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NISE 지수 그리고 그 나스닥 컴포지트 이 4개를 한번 하나의 그림에 그려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코스피 200, KRX 100 그리고 코스닥 지수 또 기타 지수가 있으면 이거 다 포함해서 역시 또 2000년 1월 1일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일별 시계열 데일리 자료를 구해서 역시 또 가장 첫 번째 관찰치 값이 100이 아닐 텐데 그것을 100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지난 20년간 어떤 지수의 성과가 더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MSCI 같은 경우에는요, 그 MSCI 아까 얘기했던 FTSE, S&P, 다우존스 다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전 세계 뭐 MSCI 월드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 그 지수를 다 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전세계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 오르내림을 나타내는 지수 뭐 이런 것도 만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수도 미국 지수, 북미 지수, 남미 지수, 중미 지수, 유럽 지수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또 동남아 지수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EAFE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그 파이스트 뭐 이런 데 다 포함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그 파이스트 이제 그 주로 이제 동아시아 또 인도네시아 월드 지수, 근데 월드에서 미국 빼고 나오는 또 월드 지수 뭐 이런 각양각색의 지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쪽 그 MSCI나 그 S&P나 그 이런 데에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그 지수 산출하는 기관이 MSCI가
이제 아마 여기 인덱스를 가장 많이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관들이 MSCI도 있고 FTSE도 있고 주로 다 이제 언론사나 이제 통신사 베이스로 다 생긴 그런 그 회사들이죠. 또 그래서 S&P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도 있고 또 다우존스라는 회사도 있고 주로 이제 크게 이 네 가지 회사거든요. 근데 그 이 네 가지 회사가 FTSE도 S&P도 이 다우존스도 이 MSCI도 선진 시장 지수가 있고 신흥 시장 지수가 있고 그래요. 선진 시장 지수가 있고 신흥 시장 지수가 있고 선진 시장, 신흥 시장 뭐 이런 게 있는 MSCI도 마찬가지. 보다시피 요게 선진 시장 지수고 요게 신흥 시장 그 신흥 개발국 그 이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FTSE나 S&P나 다우존스는 전부 다 한국 코리아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은 그 어드밴스드 마켓 또는 디벨롭드 마켓 선진 시장에다 다 분류를 해요. 언젠가부터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근데 유독 어디만 이 MSCI만 아직도 이 한국을 이 코리아를 보다시피 어디에 이머징 마켓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가 언제 과연 이쪽으로 이거를 옮겨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이 금융 당국 그 정책 당국도 상당히 관심 있게 그렇게 그 보는 사안인데 이게 뭐 사실 여기 있으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국격의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나머지 기관들은 다 한국을 이 어드밴스드 마켓 또는 디벨롭 마켓 해간 선진 시장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전히 MSCI는 한국을 이렇게 지금 그 일종의 중진국 그러니까 뭐 신흥 시장국 지수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진 시장 지수를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게 사실 우리보다 그렇게 예를 들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 헝가리 이런 데랑 이제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긴데 조금 기분은 나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데는 사실 최근에는 우리보다 GDP가 더 떨어지는 국가들이에요. 이런 데가. 그리고 이제 벨기에나 덴마크나 또는 뭐 이 아일랜드나 또는 그 이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는 저 1인당 GDP는 높지만은 전체적인 GDP로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나라죠. 물론 1인당 GDP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게들 살고 있는 나라이긴 한데 국가 전체적인 GDP로 보면은 우리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경제 규모 얘기할 때 1인당 GDP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인 GDP도 상당히 또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굉장히 아쉽게도 한국을 여전히 이렇게 그 이머징 마켓에 구분을 하고 있으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하는 대장주 이끌어가는 데가 어디냐 이머징 마켓에서 당연히 주로 이제 한국 시장이 가장 주도적으로 그렇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그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 차이나 다음으로 큽니다. 차이나도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국도. 자, 다음 이제 본드마켓 인덱스 채권시장 지수고 채권시장은 문제가 하나의 어떤 채권 거래소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정해진 플랫폼에서 모두가 사는 놈 파는 놈 다 들어와서 이 많은 물량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그런 그 어떤 증권 거래소 또는 장내 거래소 시스템이 없는 거죠. 굳이 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는데 주식 거래소처럼 전 세계적으로 채권 거래소가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증권 거래소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는 없고요. 거의 이제 채권 시장은 훨씬 더 그 규모가 크게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장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 집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든 집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과연 제대로 잘 집계가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문제는 주식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는 700개 종목은 700개 종목 전체 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다 거래가 되는데 채권 시장에 있는 국채나 회사채들은 하루에 한 번도 거래가 안 되는 사례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 체결가 시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가가 안 나오니까 소위 그 시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마킹 투 마켓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마켓 투 마켓. 마크 투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시가평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시가평가의 영문 마킹 투 마켓, 마크 투 마켓 이게 시가평가예요. 그냥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기준한다 뭐 이런 그 얘기인데 주식시장은 마켓 투 마켓이 됩니다. 이게 마켓 투 마켓이 되고 또 주식시장 말고 선물시장, 옵션시장 이런 것도 다 마켓 투 마켓이 되는데 이런 채권시장 이런 데는 약간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마킹 투 마켓은 안 되고 마크 투 모델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델가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그 마크트 시오리 어떤 특정 시오리에 기반해서 어떤 그 가격 평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가격 평가치를 우리가 어떤 그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케팅 모델이죠.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런 거하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 이 시가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 시가 평가에 의한 그런 지수는 아니고 거래가 된 것은 거래된 가격을 그대로 쓰고 거래가 안 된 것은 이 마케팅 모델 또는 마케팅 세오리를 해야 그 이 가격 평가가 가능해지고 또 이 인덱스 산출이 가능해지겠고요. 뿐만 아니라 만기가 있어서 또 만기 후에 사라져요. 이게 또 사라지고 또 그 앞서 얘기했듯이 주식은 보통 주 한 주 이게 종류형으로 발행을 못하고 하나의 종류로만 발행이 가능한데 채권은 기업이 채권 A도 발행하고 채권 B도 발행하고 채권 C도 발행하고 이건 선순위 후순위 뭐 예를 들어 조건이 약간씩 다르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인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라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국가가 발행한 국채라 하더라도 종류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게 1년 만기 국채, 3년 만기 국채, 5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일단 만기가 다 다양해요. 굉장히 각양각색의 그런 그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의 한 주체가 또 여러 채권들 발행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가격의 인덱스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그 이 소수의 기관들이 그 이 번드마켓 인덱스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또 잘 거래가 되다가 디폴트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실채권 되거나 이제 또 이제 완전 가치가 거의 제로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장외 딜러 인터 딜러 마켓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격만 그 이 어떤 주식의 그 성과를 얘기할 때 가격 오르내리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1년 동안 들고 있는데 가격이 10% 올라서 나는 10% 수익률을 봤다가 아니라 연말에 예를 들어서 내게 배당 수익률로 예를 들어 3%의 배당, 3%에 해당하는 배당을 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3%가 이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지수에서도 그 중간중간에 이제 받는 그 배당을 포함하는 지수냐 그렇지 않은 지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서 이제 이표 쿠폰이 지급이 되는데 그 쿠폰을 제외하고 가격의 변화만 산출한 지수냐 아니면 쿠폰 받은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죠. 같은 채권에다가 재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성과를 쫓아가는 그런 지수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표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 자,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재투자 성과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각양각색의 채권 지수가 산출이가 될 수가 있겠고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주로 그 지금도 물론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얘도 망하고 CT도 망했죠. 이런 데는 살아남았고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주로 이제 이런 기관들이 그 이 채권 시장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주로 메릴 린치하고 이 바클레이즈하고 그러니까 바클레이즈가 리만 브로더스를 인수한 거죠. 이게 바클레이즈하고 그 사업 부문을 인수한 거죠. 그리고 지금 글쎄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CT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채권을 뭐 여러 기관들이 다 산출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메릴 린치 지수, 바클레이즈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CT은행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채권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채권 평가 회사, 예를 들어서 채권 평가 회사가 어디냐면은 주로 그 이 우리나라 신평사 있죠? 신평사. 그래서 뭐 나이스, 뭐 한기평, 뭐 한신평, 뭐 이런 신평사들 보면은 그 자회사에 채권 평가 회사들이, 자회사에 채권 평가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이 각각의 채권 평가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권 평가 회사가 S&P, 무디스, 피치 뭐 이런 데인데, 이런 데랑 이제 또 제휴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디가 어떻게 제휴를 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이런 채권 평가 회사에 신용 평가 회사에 그 자회사는 이제 채권 평가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채권 시장을 집계를 하는 지수를 산출을 하기도 하고, 또 저기 매일경제, 매경지수라고 해가지고 MK지수라고 해서 매일경제, 이게 또 신문사인데 또 여기 이제 금융정보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데요. 그래서 연합뉴스, 뭐 매경 이런 데가 다 그런 데인데, 한경. 그래서 이쪽에서 자기네가 또 이 채권지수를 산출하겠다 해서 국내에선 주로 이 채권평가 회사 지수 많이 쓰이고, 또 매경지수 쓰이고,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이 또 국내 그 회사채 지수, 국채 지수, 또 이표를 포함한 지수, 아닌 지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수들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그 채권 지수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얘기죠. 조사를 해보시고 각각을 그려보시고 그 서로 추이가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킹 투 마켓 안 된다. 마킹 투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가가 아니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가 또는 이제 이론가를 갖고 어떤 모형을 갖고 평가를 해서 일종의 그 우리가 머리로 계산한 그 가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채권 지수, 우리 보통 많이 유명한 데가 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클레이, 주로 이제 바클레이 지수 많이 유명하고요. 메릴린치 지수, 또 이 CT, 요 살로몬 스미스 바니까 이게 아마 지금 CT일 텐데, 기타 여기 외에도 또 FTSE라든가 JP 모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정부채 지수 또는 그 US 반드, 아시아 반드, 또 글로벌 반드, 또는 또 회사채 등등, 또 이머징 마켓, 또 어드밴스 마켓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채권 시장 지수가 나오고 있고, 이런 채권 시장 지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또 중요한 그런 그 벤치마크 지수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기타 그 정크본드 지수라고 해서 이제 하이힐드 반드, 그래서 주로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하지만 우리가 잘만 선별해서 잘 투자를 하면은 큰 돈 벌 수도 있는, 그게 바로 하이힐드 반드 또는 이 정크본드가, 다시 말해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되겠죠. 그래서 베어스턴스나 멜린이나 이런 데도 이런 지수들을 산출을 하고 있고요. 또 ABS, 뭐 MBS 이런 거에 또 관련된 그런 지수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건 이제 KRX 증권 한국 거래소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좀 한국증권거래소라고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였는데 이 KRX 한국거래소가 아마 2009년도인가쯤에 이름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로 바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KRX의 그 본연의 그 비즈니스는 저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라고 했지만은 그 이 주식 그 중개를 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 상장돼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하면 주로 이제 장외 시장에서 다 거래가 많이 되지만은 일부 채권들은 또 이 KRX의 장내 시장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국채, 회사채 등이 있어서 이 KRX가 주업은 주로 이제 주식 거래소 업이지만 채권 거래소 업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KRX가 이 KRX 그 장내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는 그 국채, 한국 정부채, 국채들의 그 가격을 갖고 소위 그 국채 지수를 또 산출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표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총 가격 지수, 총 수익 지수 등등과 같이 이름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데리바티브 마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이죠.